안녕하세요. PD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김민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바뀐 요즘이죠. 매일 등교하던 이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사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나?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체적인 학습 정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공부를 공부하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대치동 박보살로 불렸던 사교육 전문가에서 이제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부모 교육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과 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공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이 또 뻔한 얘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 초등교사 20년 차. 믿기진 않지만 이 초등교사 20년 차, 지금은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이신 정은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강원도 교사로 20년 살아왔던 지금은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자, 5가지 주제 중에서요. 가장 먼저 아무래도 이 학부모님들 아이들 교육 그러면 제일 고민은 이거죠. 성적 고민, 공부 고민,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불안은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확한 정보와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공통된 고민이 공부와 성적일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원격 수업 받다 보니까 아이들 분명히 방에서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뭔가 열심히 뿅뿅뿅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화면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시곤 있고, 온라인 수업 받는다고 해놓고는 몰래 딴짓하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경우 좀 있다 그러는데,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초등학교 아이가 정말 원격 수업을 열심히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쩍 가봤더니 네. 옆에 핸드폰으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원격 수업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이들한테 원격 수업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믿었는데 네.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분별력과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원격 수업에 요럴 때는 좀 참고 집중하지 않았을까, 요런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무척 위로가 됩니다. 20년 차, 교사 20년 차 장학사 선생님 댁에서도 아이가 온라인 수업 중에 딴짓을 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일반인 부모야 어렵겠군요, 정말. 어떨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앓고 있는 공부 3대 질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질병. 네, 세 첫 번째, 번째 되나요? 공부 기피증이죠. 공부 기피증. 그게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조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세균도 이 창고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번째가 이제 작심삼일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삼일증후군. 계획표는 옆에 있죠. 근데 하는 짓은 딴짓을 하면서도 부모님은 이제 계획표를 보시는데 아이는 전혀 계획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근데 결과가 안 좋죠. 안 좋죠. 그걸 이제 성적 부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성적 부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우리 어른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뭔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오랫동안 만나봤는데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한다.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다. 있다. 두 분 동의가 좀 되세요? 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어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고 싶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싶어요. 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인생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 공부도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치동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 방어들이 좀 있어요. 뭔가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또는 뭐 비난을 받거나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방어벽이 있는데 그걸 살짝 이제 허물고 나서 진심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또 하나가 발견됐어요. 뭔가요? 공부 상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부 상처.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 정통한 한 정신과 의사분이 이제 공부 상처를 여러 가지로 규명을 했는데 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관계의 상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상처. 네, 무슨 얘기냐? 공부 때문에 부모님하고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 많죠. 두 번째는 이제 돌봄의 상처인데 이건 좀 이제 가정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세 번째는 이제 과잉의 상처. 주로 이제 대치동에 가면 넘치죠. 너무 많이 감당할 수가 없는 질려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다음에 이제 역할의 상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공부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학창 시절에. 그리고 이제 노력의 상처. 앞에 제가 이제 성적 부진과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거든. 근데 결과가 늘 나를 배신해. 내 노력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또 없죠, 우리나라에. 보통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뭘까요? 항상 결과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상처. 끊임없이 뭘까요?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작심삼일 증후군도 아마 두 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잠깐 좋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계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뿌듯할까요? 아니면 후회가 들까요? 아쉬움이 많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늘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사는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공부 상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말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맨날 쓸데없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 네. 두 번째, 맨날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 2학년의 삶에 열정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책임을 아이들한테 돌리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머리가 안 되나? 이런 이제 재능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쟤는 의지가 없어.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이제 제가 의지론이라고 붙였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너무 게을러. 노령론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는 게 있죠. 공부 좀 잘하려면 부모가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환경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모든 책임을 다 아이들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 네 가지다. 머리도 안 돼, 의지도 없어, 노력도 안 해, 또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이거 다 제가 볼 적에는 되게 절망적인 교육에서는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교육은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는 건데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설계된 상황에서 본인들의 노력을 강요하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너가 문제야 이렇게 그쵸. 묻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번 학교 다니는 거에서 억울함이 있죠. 저는 그 아이들의 억울함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폭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 못 보잖아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온라인 수업 이거 켜놓고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어. 임식기야 너 왜 자고 있어? 그러면은 애는 억울하죠.
학교 가면 다 자는 애들 있는데 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늘 앉아서 선생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애를 학교를 보내놓고 적어도 우리 눈에는 안 띄었으니까 그렇죠. 네. 잘 하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눈에서 이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가 불편하고 마음이 간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원래 학교 가서도 그냥 늘 열심히 수업 듣고 하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 나랑 뭔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그렇죠. 있고 예. 집중을 하죠. 그리고 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내가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부분. 그러면 뭔가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예.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제 학생들마다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은데 일단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수업 내내 좀 불안하죠. 나한테 혹시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떡하지? 또 이제 내가 못하는 게 티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수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이제 20명, 30명을 놓고 끌고 가다 보면 반응이 조금 많이 하는 친구들의 집중이 돼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그쵸. 반응이 없는 친구들은 점차 이제 소외되고 그러다 보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쌓이게 되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나도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맨날 못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요만큼에서 선생님이 요만큼만 도와주면 요만큼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상처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공부 상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받는 상처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낙인 효과라는 건데. 낙인 효과. 네, 이제 한번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그것들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 아이들은 쟤는 못하는 애, 쟤는 할 수 없어, 우리와 다른 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중엔 거부감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소장님, 네. 왠지 말씀 듣다 보니까 반에 여러 명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좀 수업을 쫓아가지 못해서 뒤처져서 애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라면 왠지 사교육이나 과외, 1대1 수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약간 왠지 이런 것을 메워줄 수 있다라는 뭐 사교육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진단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열심히 나를 도와주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가 이제 공부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특히 이제 부모님이 조바심이 나고요. 그렇죠. 불안해지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 진단이 정확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 광고 문구에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아시죠? 네. 저는 이제 학습과학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합니다만 네. 저는 학습과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학습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예, 감기, 몸살과 학습 부재는 동일한 거다. 감기, 몸살과 학습 부진은 동일한 거다. 예, 무슨 어떤 얘기냐? 면에서? 혹시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갑자기 학교 갈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그쵸. 집에 오는데 예. 심하게 기침을 한다. 예를 들면 그때 혹시 야단 치십니까? 야단 안 치시죠? 안 치죠. 그렇죠. 근데요, 아이가 예. 조금 전의 상황으로 예. 열심히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딴짓을 예. 하고 있어. 그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예, 네. 그 차이입니다. 학습과학자들은 네.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예. 정확히 알아낸 거예요.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면은요 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감기 몸살은 뭘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알고 알죠. 있죠. 그리고 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렇죠, 피로라든지. 그렇죠. 예, 예, 바로 예, 예.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대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선생님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네.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상식이 됐거든요. 개별화 교육이요. 예,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음, 지금 우리 3명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 개성이라는 것이 몹시 중요한데 그 개성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수업하면 아이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그죠? 예, 관심의 차이. 관심의 예, 차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아이가 공부를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이 문제를 우리는 속도의 차이로 봅니다. 배움의 속도의 차이. 배움의 속도의 되게 차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북유럽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면 어떤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영어가 빠르고 수학이 느린 편입니다. 빠르고 느리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기는 언젠가 가는데 그렇죠. 단지 속도의 차이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네요.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예.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야. 음. 우리 금방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음.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안 듣죠. 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음. 세 번째는 이제 방법의 차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되게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 그런데다가 순간순간 딴짓을 또 해요. 계획대로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뭔가 일단 함정이 뭐 있으니까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죠?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집중하지 못하는 거니까 네. 일단 그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네. 많죠.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냥 보면 속 탈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근데 지득하니 앉아서 이렇게 예. 근데 막 음악 들었다가 뭐 했다가 휴대폰 옆에서 뭘 했다가 그렇죠. 막 시간 알람 맞췄다가 이러면 그냥 얘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효율 떠나서 보는 부모는 속이 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공부의 내용이 어떤 주제였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만약에 음악이라든지 또 체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런 활동 중심의 공부라면 이 아이는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학습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학습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학습 양식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란스러워야지만 오히려 두뇌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씩 하나하나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좋은 경우도 있지만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 계획대로 움직여야지만 집중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즉흥적으로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말 그대로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가 일단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가정에서 하는 짓을 보면 공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때 이제 먼저 부정적인 기운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기운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많이 미치죠. 네, 심각하게 미치고요. 뭐 삼중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삼중대 이론. 삼중뇌 이론이라는 예, 게 예. 있습니다. 사람 머릿속에는 파충류의 뇌도 있고요. 예. 포유류의 뇌도 있고 네. 사람의 뇌가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의 반대말은 획일적 교육이겠죠. 획일적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신을 맞추는데 너무 힘들고 늘 결과가 부정적이니까 이 아이의 뇌의 지배권이 사람의 뇌가 지배권을 져야지 말 그대로 대뇌피질을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두뇌의 지배권을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쓴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초조한데 아무런 성과가 안 나는 경우 있죠.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 모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하는 학습과학자들이 있어요. 현행 교육, 특히 획일주의적인 교육을 강요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학습할 수 없는 두뇌 모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요, 게임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 게임 원리를 이제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어한다. 부모님한테 좋은 성적표를 갖다 드리고 싶을까요? 좋은 성적표 가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이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또는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앞에 이제 사교육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아이가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 아닌가요? 본인은 근데 말로 설명하기 잘 어렵죠. 이제 어려워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고. 진단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고 못하는지는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딱 짚어주는 사람이 짚어주는 필요한데 그게 일단은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아이가 신뢰하게 되죠. 음. 그리고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네. 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그래서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요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볼래? 라는 자극이 좀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하다. 저는 대치동에서 진단 검사지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 예.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네. 많은 얘기를 듣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 결과하고 제가 실제 만나보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검사 진단지 체크할 때부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를 들면은요, 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학원에 선생님도 계시고요, 학교 네.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누가 더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네.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아이들의 전체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지만 학원은 성적에 관심을 두겠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과목별로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성과에 주목하지만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장기적인 발달과 성장에 관심을 두니까 전체적인 처방을 내릴 때는 학교가 더 정확하고 분석적이겠죠. 그러네요. 네.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학원에는요, 네. 학습 부진 아들이 없습니다. 학습 부진한 학원에는 학습 부진하면 돈을 써서라도 학원에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학원은 대부분 다 망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학교는 의무교육, 책임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다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걔를 오랫동안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학원은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때그때 바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아이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뭐 두리번거리다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네, 관찰하는 입장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학원에서는 되게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학원은 동물적으로 압니다. 제가 전설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가요? 부모님이 어떤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은요 100% 합격시켜주는 대치동의 유명한 그룹과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릴까요? 근데 그 비밀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재력으로는. 100%예요. 어.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네. 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되는 아이들만 만나. 동물적으로 그걸 알아봅니다. 네. 아, 얘는 그렇죠. 자기- 근데 만약에 그 감이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럼 빠르게 환불해주죠. 빠르게 환불해준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 트랙 레코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신비로운 이제 성과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원에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모님들. 모든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볼 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오랫동안 지켜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울 때, 고울 때 다 지켜봐야 돼요. 다 지켜보고. 네, 학원은 기분 나쁘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제가 볼 적에 아이들은 그렇군요.
부모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음. 누구든지 다 네. 모든 사람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모든 아이는 성적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건 머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렇죠. 우러나서 마음을 움직여야 음.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은 선생님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그 지지, 인정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